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박영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리튬 배터리 적용을 할 수 있는 초음파 용접의 원리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리튬 배터리 제조에는 뭐 대부분 레이저 용접, 그리고 초음파 용접, 그리고 저항 용접, 이 세 가지가 좀 메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레이저 용접이 거의 메인 접합 공정이고요. 일부 여전히 초음파 용접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초음파 용접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용접의 기본 구조입니다.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초음파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기적인 60Hz의 전원을 저희가 받아서 이 초음파 컨트롤러에서 고주파 전기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이때 이 전기 에너지는 20kHz나 뭐 35kHz 또는 40kHz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주파 전기 에너지를 주면 저희가 앞전 소자, 그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인 진동으로 바꾸는 네, 진동자를 가지는 앞전 소자가 있는 진동자 부분에서 고주파의 전기 에너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주파의 기계 진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즉, 초음파 용접의 결국은 제일 끝단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동에 의한, 이런 호언의 진동에 의한 마찰열이 필요하죠. 그 마찰열을 얻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 기계적인 진동 에너지고, 그리고 거꾸로 흘러가면 이 기계적인 진동 에너지는 바로 이 앞전 소자에 의해서 전기적 고주파 전기 에너지가 앞전 소자에 의해서 고주파 기계 진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동이 부스터를 통해서 훨씬 더 기계적 진동의 진폭을 확장시키는 게 바로 이 부스터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부스터에서 진폭이 확장이 된 것을 이 혼이라는 저희 소재를 혼이라는 일종의 이제 저항용적으로 전극에 해당하지만 이 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기계적 진동이 실질적으로 피용접물과 접촉을 하면서 이 혼이 결국은 진동을 하게 되죠. 다만 이 호는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호는 당연히 이 부스트에서 넘어오는 기계적인 진폭에 의해서 좌우로 일반적으로는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엠빌이 있어서 혼이 압력을 가하면 이 엠빌과 혼의 사이에서 피용접물 또는 용접 부품이 이렇게 겹치기가 된 상황으로 이 진동에 의한 진동 마찰 에너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또 압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에너지 또는 마찰열에 의한 열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소성 변형을 일으키고 최종적으로는 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기계적인 소성 변형에 의한 뭐 소성 변형 인터라킹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 접합부의 계면에서 접합이 이루어지는 게 전체 초음파 용접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당연히 컨트롤러는 뭐 진폭을 얼마나 줄 건지,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앞전 소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스터 그리고 이 앞전 소자에 의해서 네, 고주파 전기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뀐다. 그리고 부스터에 의해서 진폭이 확장이 되고 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진동에 의한 마찰열이 영접 부분에 전해지는 게 최종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초음파 부분에 뭐 유튜브에서 나온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지금 소리가 약간 들리는 게 좋긴 한데 진폭에 의해서 구리구리 포일이
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미 안쪽에 이제 부스터하고 다 있고요. 이게 혼입니다. 혼이 나와 있고 혼의 경우에는 이렇게 널이라는 형태의 엠보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엠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피용접물을 압력으로 누르면서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만약 이런 엠보들이 없으면 슬립이 많이 일어나니까 초음파 용접에서는 에너지의 전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우리 용접하고 싶은 피용접물을 어, 겹치기로 둔 상태에서 홈과 엠빌 사이에 위치를 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압력으로 가압을 누르게 됩니다. 가압을 하고 순간적인 화면이 흔들리듯이 이 정도의 진동을 우리가 필요한 헤르츠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폭과 또는 프리퀀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많이 방금 알루미늄이었는데 조금 과하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융착 현상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즉 여기에서의 온도가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표면의 알루미늄이 결국은 혼과 반응을 해서 이런 융착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대부분은 이제 20kHz 또는 최근에 이제 40kHz의 프리퀀시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어떤 접합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면 여기 파우치형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런 리드하고 탭을 예, 용접하는 데 쓸 수 있고요. 어, 여기 전선의 끝 단자, 단자에 와이어하고 이런 끝 단자하고 연결하는 데 쓸 수 있고요. 이런 원통형 배터리에도 이런 탭을 용접하는 데 쓸 수 있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기판, 예, 기판 쪽에서도 와이어 본딩 이런 것들을 할 때 초음파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금속 용접이 뭐 굉장히 많이 적용을 되고 있고 당연히 초음파 용접 자체는 용융 용접이 아니라 포상 용접이기 때문에 이종 소재 접합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겹치기 용접에 많이 적용을 하고 하고 있고요. 어, 뭐 다른 어떤 접합법보다도 실질적으로 표면에서의 발열을 마찰열에만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 뭐 어, 그 기공이라든지 또는 과이별이라든지 변형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컨트롤을 통하고 이 진동자 컨버터, 즉 앞전소자에 의해서 전기적 진동이 예, 기계적인 진동으로 바뀌게 되고 이 부스터를 통해서 기계적 진동 에너지가 진폭이 훨씬 더 프리퀀시와 진폭이 증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혼을 통해서 이런 진동이 비용접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공정 조건, 이게 뭐 용접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 조건의 경우에는 어떻냐? 당연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정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진폭, 영어로는 amplitude, 그리고 용접 시간. 예. 그래서 용접 시간은 지금 이 경우는 고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용접 시간 0.1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력, 위에서 눌러주는 가압력 450Nm. 이 세 가지가 일단 초음파 용접에서의 기본 공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진폭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는 뭐 복합 진동이긴 한데 저희가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진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좌우로 진동하는 진동의 폭, 폭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넓으면
당연히 마찰되는 범위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진폭이 실질적으로 전체 접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접 시간은 당연히 시간이 길면 길수록 파워가 투입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증가할 거고요. 여기 가압력의 경우에는 위에서 눌러주는 가압력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건 프릭션, 마찰에 관여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열 에너지에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진폭, 용접시간, 가압력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진폭하고 용접시간, 가압력에 따라서 용접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은 결국 파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찰력하고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 파워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류하고 전압에 의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파워가 있고요. 당연히 전체적인 용접 시간하고 그 다음에 뭐 가압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결국 저희가 얼마나 에너지가 투입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용접 조건에서는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으로 침입 깊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침입 깊이는 이 혼이 얼마나 밑으로 내려가서 뭐 밑에는 엠빌이 있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이런 엠빌이 있죠. 그래서 홈과 엠빌이 서로 같이 고정을 해줘야 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엠빌은 굉장히 파인하게 뭐 크게 에, 이 널의 거칠기가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딱 밑에 요 피용접물을 고정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호원의 침입 깊이가 너무 커지면 밑에 피용접물의 아래 밑에 하부 판재 하부의 재질도 같이 이렇게 흔들을 진동을 주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실제로 용접부에 과용입이 과용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 금속 용접에서 이런 금속 용접의 용접성은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용접성이라고 하냐? 웰더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냐? 당연히 용접성이라는 것은 용접의 어떤 특성이겠죠. 결국은 저희가 너무 에너지가 적게 투입이 되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이건 용접 시간을 0.2, 0.6, 1.0초로 이렇게 나눴는데 당연히 용접 시간이 길면 전체 투입된 에너지가 클 거고, 시간이 적으면 동일한 파워에서 시간이 적으면 투입된 에너지가 적을 겁니다. 투입된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0.2초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요런 영역, 요런 영역, 요런 영역에서 네, 미본딩 영역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호원에 널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접합은 요 밑에 쪽이 널의 바로 밑에 쪽이 마찰 에너지가 직접 전달이 돼서 대부분 접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접합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용접성이 충분히 퀄러파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0.6초 정도로 하면 그런 미접합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접합이 어느 정도 잘 됐다. 근데 그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혼이 더 밑에까지 내려와서 하부 판재의 어떤 경계까지 많이 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끝단에 이 부분에 띠닝 현상,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시간이 이렇게 1.0초로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부 소재에 이 띠닝 현상이 일어나요. 이러면 용접이 과용접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미용접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정상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분을 통해서 용접성을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초음파 용접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음파 용접이란 과연 뭐냐? 요거는 뭐 저 링커스사의 자료를 제가 좀 참조를 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공정의 세계 조건, 세계 공정의 공정의 세 개의 변수가 있었었죠. 그 세 개의
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 특정한 압력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즉 공정 변수에서의 가압력이 되겠죠. 그리고 울트라소닉 바이브레이션, 초음파의 진동을 저희가 부과를 해주면 그게 진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특정 시간 동안만 부과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어, 그 열을 조금 더 도와주는 열을 예, 적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이 구성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동종이든 동종 또는 이종 소재하게 되면 거기에 접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저희가 하이프리퀀시 초음파 용접 하이프리퀀시라면 20kHz인데 요즘은 40kHz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lative lateral motion이니까 이렇게 좌우에 뭐 폰을 소노트로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압력을 준 상태에서 여기를 좌우로 이렇게 레터럴 모션을 주게 되면 이런 예, 보상 접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소재 표면에 마찰과 그거에 따른 열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접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원리 부분이 중요한데요. 모든 금속 소재는 당연히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표면에 예, 당연히 산화층이 산화피막이 있습니다. 또는 오염물질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산화피막들은 실제로 저희가 원자가 아톰들이 원자들의 결합만 이루어지면 사실은 저희가 접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결합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표면에 있는 산화피막들이죠. 산화피막들 때문에 두 개의 결합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불순물하고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여기에 예,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예, 그 불순물들이나 산화피막들을 예, 그 초기에 초음파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가압이 준 상태에서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멜팅 존이 용융이 없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바이브레이션을 주게 돼 가압을 준 상태에서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죠. 쭉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가압이 주어진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산화피막이나 이런 컨테미네이션이 좀 없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가 결국은 컨테미네이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프릭션, 계속되는 프릭션들은 계속되는 지금 프릭션이 일어나고 있죠. 예, 프릭션이 일어나면 메탈 페이스에 소송 변형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송 변형이 발생하는 게 스텝 2가 되겠습니다. 소송 변형이 일어나고 나면 예, 서로 두 개의 계면에서 일종의 웰딩 포인트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웰딩 포인트가 생기는 부분들은 결국은 소송 변형과 함께 동적 재결정이 일어나고 서로 원자와 원자의 새로운 결합을 통한 그레인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전체 계면에 대해서 이런 산화물이라든지 불순물의 제거가 가능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런 접촉면 부분적인 면에서 서로 동적 체결점과 함께 확산도 발생을 하면서 원자와 원자 간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은 이런 소성 변형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런 접합결합, 접합이 완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앞부분에 여기에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요 널이 있는 바로 밑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접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 여기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가압이 직접적으로 더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접합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필요한 소송 변형과 열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미용적 또는 정상용적, 과용적 들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도 되어 있지만 예, 서로 이종 소재일 경우에 이종 소재인 경우에 결국은 전 디퓨전 본딩도 할 수 있고 뭐 코밸런트 본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본딩을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런 마찰 진동에 의한 마찰 연로를 통해서 원자 간 결합력을 가지게 될 경우에 상당히 낮은 변형에서 이종 소재의 접합도 가능하다. 뭐 대부분 이제 이종 소재의 경우에는 서로 간의 어, 그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 조금 어, 접합을 할 때 중간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생성의 문제들 위해서 접합에 우려가 있게 되겠습니다. 홈파 용접부의 접합부의 형성의 원리를 보면 결국은 초음파 용접, 초음파 금속 용접을 하는 동안 이런 디포메이션,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영역 내에서 예, 이 가열이 되는 히소스가 점점 성장이 됩니다. 여기 이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상부 판자와 하부 판자의 이런 페인 인터페이스, 접합 계면 두 부분이 만나는 페인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계면에서 결국은 보통은 이제 콘이 위에 상부 판자를 가압을 하면서 진동을 하면 여기 이 모든 금속이 하는 표면 이제 표면 조도가 저기 표면 조도에서 어, 중에서 특히나 널이 직접적으로 가압이 직접 닿는 부분 또는 어쨌든 우선적으로 먼저 산화 피막이 제거가 되고 소송 변형이 접합 소송 변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국부적인 이런 아일랜드 타입의 인포메이션 아일랜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포메이션 아일랜드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영역 내에서 디포메이션 아일랜드가 발생하고 이 영역에서 이제 열이 점점 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런 영역들이 점점 커지면서 서로 이제 몰지가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런 접합부의 계면들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게 초음파 용접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저희가 널의 이 혼에서 이런 널의 형태에 따라서는 이런 아일랜드 타입으로 이 부분만 널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만 접합을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여기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경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널이 여기에만 이렇게 닿으면 당연히 이쪽 부분들은 접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 경우는 이제 충분히 다 이루어진 경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초음파 형성 원리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카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부 판재 소재, 밑에가 하부 소재, 이쪽이 혼이 접촉이 되고 이쪽은 엔비림이 돼서 다 고정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노멀 방향으로 로드가 걸리고 진동이 이루어지죠. 여기 이 보라색으로 된 이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산화 피막입니다. 서피스 옥사이드 레이어. 그래서 처음 가압을 이루어지고
이런 서로 처음에 접촉하는 영역에서 진동이 초음파 진동에 의해서 옥사이드 레이어가 이렇게 프랙처가 일어납니다. 군데군데. 이제 이런 영역들이 점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점점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compressive deformation이 점점 형성을 하게 되고 플라스틱 플로우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면서 중간에 여기는 지금 알루미늄하고 위에가 알루미늄하고 스틸이네요. 알루미늄하고 스틸이 아니고 카퍼네요. 알루미늄하고 카퍼. 알루미늄하고 카퍼는 이종 소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열이 충분히 공급이 된 상황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계면에서 인터메탈릭 컴파운드가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에 뭐 시어 디포메이션도 생기고, 뭐 당연히 시어 텍스처들이 생기죠. 여기에 이런 인터메탈릭 컴파운드에 생성된 인터메탈릭 컴파운드의 두께가 어느 정도 이상 많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 IMC 형성 레이어를 따라서 상당히 브리틀한 페일리어가 발생이 될 거고요. IMC가 아주 작게 또는 거의 생성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 서로 어, 결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발생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 계면에서 아모포스 타입의 비정질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 논문들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초음파 용접의 경우에 사실은 이런 용융용접의 저항용접, 저항 점용접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냐면 지금 용융용접은 당연히 주울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당연히 저항열을 얻게 되죠. 근데 초음파 용접의 경우에는 유사한 게 초음파 용접의 경우에는 하나의 컨버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지만 그 전기 에너지가 즉 진동의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다만 공통적인 부분들은 가압력이 있다는 거, 가압력이 가압을 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동시에 전류의 주어지는 초음파에서 전류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진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저항 용접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치기 용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저항 용접의 경우에는 표면에 계면에 있는 이 상교 용접인데 계면에서 발달된 에, 접촉 저항에 의해서 용융 온도 이상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접합 계면이 형성이 되고 이건 결국 용접 전류와 시간에 비례하게 되죠. 당연히 초음파 용접의 경우에는 이 파워를 요 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파워는 결국은 F, 예, 가압력 F가 되겠고요. 가압력 F를 실질적으로 시간에 따른 초음파의 예, 그 벨로시티, 스피드를 미분을 하면 되겠죠. 이걸 사실은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 앞에 이 부분은 결국은 프릭션 코에피션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프릭션 코에피션트하고 노멀 디렉션의 클램핑 포스 하고 결국은 어, 팁에서의 스피드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요거는 이제 진폭과 관련이 된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파워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공정 시간만큼 시간을 곱해주면 이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초음파 용접의 경우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시간과 진폭으로 어떤 프로세스 윈도우를 많이 구합니다. 저항 용접의 경우에는 시간과 용접 전류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시간과 진폭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가압력은 일정 컨스턴트하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의 에, 공정 윈도우가 잡히고 뿌리는 조금 좁은 공정 윈도우를 보여줍니다. 뭐 이건 당연히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물리적 특성 때문이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스테이킹 폴트 에너지하고 가공성의 대표인 스테이킹 폴트 에너지와 좀 상관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시간에 따라서 지금 초음파 진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약 0.0166초 동안 138도, 183도까지 상당히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폰하고 상부 판재에서도 계면에서도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열이 어느 정도 임계값을 지나게 되면 결국은 홍과 소재 융착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용접의 3대 요소는 아까 설명을 한 것처럼 감력, 그리고 우리가 주어지는 진폭, 그리고 초음파 용접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접 시간, 그리고 진폭이고요. 진폭은 대략 그 최대로 그 앞전 소자에 의해서 또는 그 소자에서 나오는 진동과 그걸 부스팅하는 소자 전체 부스터를 통해서 진폭이 정해집니다. 뭐 이건 진폭이 숫자로 정해지는데 대부분 그 맥시멈에 대해서 실제로 공정에서는 퍼센티지로 대부분 입력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0%부터 100%까지 해서 뭐 100%가 당연히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진폭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어, 에너지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긴 시간에 예, 큰 진폭, 이쪽이 에너지가 상당히 클 거고요. 당연히 이쪽이 에너지가 예,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요 중간 정도가 아마도 어느 중간 정도의 에너지로 해서 이쪽 에너지는 시간은 길고 진폭은 작은 에너지, 그리고 이쪽은 높은 진폭으로 대부분 에너지를 짧은 시간 동안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퍼의 경우에는 윈도우가 좀 작고 알루미늄의 경우는 윈도우가 좀 더 큰 것을, 그리고 카버의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앰플리튜드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음파 용접에서 이렇게 진동을 대부분은 사실은 선형으로 진동 모드를 많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앞선 소자를 통해서 부스를 통해서 혼으로 가면 진동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게 되는 진동을 하게 되죠. 어,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얘는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선형 진동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요 진폭의 크기만큼 이렇게 선형으로만 진동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선형 진동의 경우는 실제로 좌우를 계속 왔다 갔다 반복 이동하다 보니까 이 표면의 양쪽 끝단에서 좀 디포메이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단에서의 띠닝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이런 선형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진동을, 할 수 있도록, 어, 하는 방식의, 어, 초음파 용접 장비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표적으로 요 링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런 폰에 그 요런 그 슬릿을 줘서 선형의 진동이 이 슬릿을 있는 부분들을 통과하고 나면 진동이 복합 진동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여러 다른 회사에서는 뭐 토르크 방식으로 진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최근에는 소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음파 용접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1700 원통형 배터리의 케이스 부분과 네게티브 그리고 파지티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는 파지티브 리드탭과 그다음 네거티브 리드탭이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뭐 주로 여기는 카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 안에 보시는 내부에 이런 전극, 젤리롤이라고 뭐 많이 부르긴 합니다만, 전극 소재하고 이 탭하고 용접되는 이 내부에서 용접되는 요쪽의 용접은 대부분 초음파 용접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용접부 표면의 양극 쪽 알루미늄 소재고 음극 쪽은 당연히 카프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뭐 가끔 보시면 이제 니켈 코팅이 돼 있거나 뭐 그렇게 하면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초음파 용접을 통해서 이 접합을 실제로 전극하고 리드탭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건 각각 다른 회사들의 동일한 접합부 위치를 제가 좀 비교를 해놨는데 뭐 어떤 접합부는 지금 이건 파단을 시킨 이유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균일하게 접합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뭐 어떤 회사의 2170 배터리 경우에는 조금 랜덤하지가 규칙적이지 않고 접합부가 상당히 충분히 접합이 잘 됐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혼과 엠빌, 아까 보신 이 초음파의 가압력, 진폭, 용접 시간,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 가지 더 하자면 혼, 널의 형상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의 조합이 최적으로 옵티마이즈가 됐다면 아마도 이런 형상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 나머지는 일부는 조금 그런 최적화 부분이 일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실제로 연속적인 제조 과정에서 뭐 혼의 마모라든지 뭐 공정 변수에 또는 장비의 어떤 노후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초음파 용접분은 아까 원통형에서도 쓰이지만 이렇게 파우치 타입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 탭하고 리드하고 사이에 접합을 이렇게 초음파 용접으로 접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초음파 용접을 하고 나서 뭐 이 위에다가 초음파를 가저브의 형태로 쓰고 레이저 용접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도 많이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초음파 용접부 접합 특성을 이용한 접합 품질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항 점용접의 경우나 뭐 저희들 아크 용접의 경우나 뭐 겹치기를 보면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너기 직경의 크기 를 가지고 뭐 애칭을 하면 정의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뭐 얘를 폴라 파단을 시켜서 버튼 직경을 측정한다든지 뭐 응용접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또는 뭐 아크 용접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용접을 하고 뭐 각장을 잰다든지 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근데 초음파 용접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부의 접합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접합부 품질을 어떻게 판정할 건가 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나마 단면상에서 이런 본드, 여기 보시면 뭐 여기 까만색은 본드가 됐고 여기는 본드가 안 됐고 그래서 요게 본드 포션이면 요 본드의 덴시티 전체의 접합부의 크기에서 본드된 부분들의 덴시티만을 뭐 좀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전체가 용접이 잘 됐다고 가정하고 이걸 너기스라고 판정해서 여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여기 예, 인데 thermomechanically affected zone 여기 이 부분의 특성을 조금 관찰한다든지 해서
많은 접합 특성들을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도 실시를 할 수 있고요. 뭐 파괴 검사하고 같이 해서 두 개를 여러 가지 품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본드 덴시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웰드 티크니스는 용접을 하고 나서 여기에 두께, 인덴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계면 사이에 내려간 요 두께. 그래서 이런 티크니스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전체가 용접이 잘 되어 있다라는 연속이라고 가정할 때는 여기서의 크기를 한다든지, 또는 요 더모 미케니컬 히트 에펙션, 요 전체의 크기를, 요까지의 크기를 가지고 용접부를 판단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좀 설명드린 것처럼 약 0.2초, 0.6초, 1초 진행하면서 접합부에 미접합 부분들이 없어지고, 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과용접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음파 본드 메커니즘을 조금 야금학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국은 이쪽에 보시면 요 계면이 딱 있는 요 부분이죠. 여기를 보면 굉장히 이 소성 변형의 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걸 이제 인터페이셜 웨이브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웨이브들은 특히나 이종 소재 카퍼하고 니켈이 도금이 되어 있는 경우, 카퍼 접합이지만 카퍼에 니켈이 도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소성 변형의 흔적들이, 니켈이 저희가 에칭을 했을 때 좀 에칭이 다르다 보니 이 니켈의 어떤 소좀 변형에 의해서 분포나 이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이런 인터락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게 이제 미케니컬 인터라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웨이브 피처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이크로 본드, 아주 마이크로한 본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이런 계면에서의 디퓨전, 또 발생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로컬 멜팅도 일부러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 미케니컬 인터라킹 부분도 충분히 접합의 그 강도를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탈리지컬 관점에서 이거는 초음파 용접에서 과용접은 도대체 어떤 경우가 과용접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이게 1초, 아까 과용접 1초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화살표들이 보이는데, 화살표 따라서 이 라인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라인이 뭐냐면 아까 니켈 코팅된 요 라인이죠. 여기. 이게 사실은 요 계면에 딱 있어야 되는데, 요 계면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진동에 의해서 소성 변형이, 플라스틱 포메이션이 일어나고 머티리얼 플로우가 발생하면 얘들이 2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 갔으면 너무 과용적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엣지에서 아까 선형 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엣지 쪽에 플라스틱 포메이션이 조금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띠닝 현상도 생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플라스틱 포메이션의 플로우가 덴스하게 존재하는 것을, 머티리얼 플로우가 덴스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띠닝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관찰을 할 거냐? 뭐 본드 덴시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면 분석을 해야 되고요. 뭐 때로는 LVDT 센서를 가지고 포스트 웰드 티크니스, 즉 위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요 얼마나 들어간 본드 뎁스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걸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웰드 너기 사이즈 단면 분석으로 해서 너기 사이즈 또는 TMS 사이즈를 대부분 단면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경도를 측정을 해서 하는 방법들도 가능합니다. 어,
그런 본드 덴시티의 경우는 그럼 어느 정도 작동이 잘 하는지 충분히 접합의 이 품질의 대변할 수 있는 인자가 될 건지, 그리고 포스트 웰드 티크니스도 될 건지를 좀 살펴보면 용접 시간이 0.2초부터 1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Y축이 맥시멈 유텐셀, 즉 접합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드 덴시티, 빨간색이 이제 본드 덴시티, 즉 본드 덴시티 아까 시선으로 보이던 그 부분들이죠. 용접 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본드 덴시티는 충분히 증가하고 있고, 포스트 웰드 티크니스는 파란색, 요겁니다. 당연히 본드 덴시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스트 웰드 티크니스 또는 본드 뎁스라고 밑으로 내려간 부분들은 충분히 예, 더 점점점 그 티크니스가 감소하니까 본드 뎁스는 증가했겠죠. 그래서 티크니스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접합 강도는 한 0.6초까지는 증가를 합니다. 근데 0.6초 이후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드 덴시티는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접합 강도는 감소하죠. 이제 그게 결국은 본드 덴시티는 증가하나 여기 이런 포스트 웰드 티크니스, 즉 티닝에 의해서 실수 접합 강도가 감소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뭐그 얘기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포스트 웰드 티크니스의 리덕션, 즉 소성 변형이 너무 컸다. 그래서 티닝, 얇아지는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시비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생기고 어, 템퍼러처 온도가 상승하고 인터전 디퓨전도 좀 생겼겠죠. 그러면 인크리즈는 본드 덴시티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조인트 스트렝스는 증가하는데 이 리덕션이 너무 크게 되면 다시 감소한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카프하고 알루미늄을 초음파 용접한 계면에 정확하게 여기에 FIB를 이용해서 소재를 땄습니다. 소재를 따면 여기가 카퍼, 여기가 알루미늄 쪽이 아주 일부 딱 나오게 되고,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를 확대했네요. 확대해서 보니까 미케니컬 인터라킹의 흔적들도 좀 보이더라. 그래서 이걸 TM 샘플을 에, 따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카퍼 부분하고 알루미늄 부분인데 뭐 에너지가 초음파 용접의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카버 파티클들이 점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보이고 2000주울까지 가면 이제 이렇게 막 심하게 보이드도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어느 용접 조건에서도 사실은 IMC의 형성에 대한 에, 부분들은 거기에 관찰이 되지가 않았고, 결국 이 IMC는 굉장히 계면에서의 온도가 높아야만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루미늄 사이드하고 카퍼 사이드하고 정확하게 여기에 를 보니 뭐 당연히 소성 변형이 많이 있었겠죠. IMC는 없었고 여기에 계면 부분들을 관찰을 해보니 거의 원자 배열이나 이런 쪽의 아몰퍼스 타입의 비정지로 좀 보이더라라는 게 여기 보시면 아몰퍼스 난 크라슬렌, 즉 결정립이 없는 비정질의 에, 결정질이 아니라 비정질의 접합 특성들을 보이더라라는 게 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접합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살펴보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 인터 디퓨전이 당연히 여기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인터 디퓨전이 계면에서 발생하는데 요 단계에서 접합이 끝나버리면 얘는 무조건 콜드 웰딩, 즉 미접합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시간을 좀 증가시키면 에너지가 계속 투입이 되고 소성이 변형이 이미 진동에 의해서 소성 유동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제결정 온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경우에 일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하겠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요런 정도까지 해서 쫙 해서 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노멀 웰드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소프트닝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온도도가 많이 지금 올라가서 실제로 에, 그 경우에는 더틸리티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문제는 결국 중간 화물상이 생성이 되거나 너무 과도한 DRX 이후에 그린 그로스까지 일어나면 얘들은 이제 오버웰드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용접의 품질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소재, 초음파 응접에서 응접 품질에 미치는 소재 물성의 영향을 잠시 보면, 뭐, 대표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접합 계면에서 산화피막이 제거가 되고, 디포메이션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접합부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전이 그래서 선결함이고 이 전위가 이동이 되면 이동으로 슬립이 발생하게 되고 당연히 이런 슬립이 발생하는 경우를 하려면 그냥 슬립 시스템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슬립의 경우에는 징크 HCP 결정 구조의 경우는 이렇게 슬립이 스텝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송 변형은 당연히 탄성 이후에 외부에서 하중을 제거해도 여전히 변형된 채로 이렇게 요 모양에서 원자의 배열이 변형된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부분들을 이거는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형을 의미를 합니다. 탄성이 지나서 소송을 가게 되면 소송형이 되면 당연히 전이가 점점 많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 서로 교차하게 되면서 전이가 서로 엉키면서 경화가 일어나죠. 하드닝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하드닝이 없다면 이 커브는 이제 스트레스 레인 커브에서 커브는 쭉 일정하게 되게 되겠죠. 어, 이게 보시는 것처럼 결국 카프하고 알루미늄 경우 두 소재가 다르면 소재의 스태킹 폴드 에너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완전 전이가 있고 이 두 개의 하나의 완전 전이가 두 개의 부분 전이로 어, 바뀌면서 스태킹에 이제 폴트가 생기는 거죠.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걸 이제 저희가 쇼클리 파셜 디스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두 개의 부분 전이는 서로 에, 만나서 에, 완전 전이가 되게 되고 뭐 완전 전이가 되게 되면 에, 충분히 전이가 쉽게 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태킹 폴트 에너지, 즉 내가 이 스태킹을 두 개의 부분 전이로 스태킹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부분 전이 완전 전이가 있고 부분 전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 전이 사이에 이 거리가 이 경우는 오히려 더 작은 거죠. 왜냐하면 어, 이 거리를 더 멀리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예, 그래서 얘는 작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카푸나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 전이가 더 멀리 있어서 서로 하나의 완전 전이로 합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특성들 때문에 알루미늄 경우에는 가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 여기서 저희가 초음파 용접에서 각각의 어떤 재결정 온도 이상까지 유지됐을 때 포밍하면 일드 스트렝스가 감소하고 결국은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때 알루미늄은 스티킹 폴트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크로슬립이 굉장히 쉽고 그래서 지오메트릭한 다이나믹 리크레저레이션 동적 재결정이 일어난다. 근데 카포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폴더 에너지가 작고 부분 전이 사이 거리가 크기 때문에 다이내믹 리커버리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 전이로 합쳐져서 크로슬립이 된다든지. 그래서 보시면 discontinuous dynamic recapitalization. 뭐 그래서 불완전한 불연속적인 동적 재결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예, 그 카퍼하고 알루미늄 경우에 카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연속적인 동적적 일정을 보여주고 있고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오메트릭한 다이나믹 동적적 일정을 아주 활성화된 동적적 일정이 잘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이런 모든 접합부의 품질, 이런 동적 재결정에 뭐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은 소송 변형하고 온도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디서 그런 부분들이 오느냐? 결국 가압력, 진폭, 용접 시간 이 세 가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또 하나는 홈과 엠빌의 형상 이런 것들이 일 거고요. 그래서 용접 품질에 미치는 공정 인자는 진폭, 가압력, 용접 시간이 예, 일단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홈과 엠빌에 따라서 최적의 진폭, 가압력, 용접 시간이 정해지겠죠. 그 중에서 이제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 홈과 엠빌에서 홈과 엠빌의 마모, 그리고 홈과 엠빌 정렬 상태 이런 것들 정렬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진동을 했을 때 마찰열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설비도 중요한 부분이고 소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당연히 소재의 매칭, 소재 표면 상태 이런 것들 그리고 작업 조건 중에서 적정 홈과 엠빌, 스티프니스 뭐 이런 걸 그 부분들의 그 윈도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윈도우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총평적 시간하고 진폭에서 보시면 이게 본래 최저 공정이었으면 가압력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좀 더 높은 진폭과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윈도우가. 근데 요 공정으로 공정 변수가 계속 이루어져 있으면 윈도우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혼전령 정렬 불량은 뭐 윈도우가 요 밑으로 요쪽으로 옮겨와서 또 불량의 최저 공정 변수가 안 된다든지 뭐 가압력이 불안정하면 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윈도우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양산 공정 변수를 피하게 변수가 이 부분들이 윈도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국은 우리 초음파의 파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결국은 마찰 계수죠. 프릭션 코에피시언트. 그럼 마찰 계수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뭐냐? 당연히 소재 표면도 있고 홈과 엠빌이 마모도 영향을 미치고 환제 겹수도 영향을 미치고 가압력, 그 정렬 상태, 널의 이상, 이물질 삽입 이 모든 인자들이 다 에, 마찰 계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변수가 생기면 결국 파워가 접합부의 파워가 바뀌고 에너지가 투입되는 에너지가 자꾸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압력을 얼마나 줄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스피드에 관련되는 거니까 진폭하고 여기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이제 총 에너지가 되겠죠. 이런 식에 따라서 에, 그 초음파의 파워 또는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